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산에서는 항상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꽤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길에서 벗어났던지, 작은 절벽에서 미끄러졌다던지, 돌아갈 길을 못 찾던가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옛말을 들어봐서 그렇게까지 멀리 헤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한텐 그렇게 되지 않았던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들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고, 전 이것들을 더 어려운 실종 사건을 풀 때에 동기부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모님과 함께 산딸기를 따러 나왔던 한 남자아이의 일입니다. 그 남자아이와 여동생은 같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실종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들의 부모님이 잠시 눈을 돌린 동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 저희들을 불렀고 저희는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쪽을 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묻자 공산 아이가 오빠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공산 아이가 그녀의 오빠와 잠시 동안 놀기를 원해서 그 여동생에게 산딸기를 주며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오빠를 보았을 땐 이미 공산 아이의 어깨 위에 타고 있었고 표정 또한 침착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의 첫 번째 생각은 유괴였지만 저희는 이 구역에서 아무런 사람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도 계속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키가 크며 온몸이 마치 곰처럼 털로 뒤덮여 있고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죠.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구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가장 길었던 조사 중 하나였지만 우린 아이에 대한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이킹을 나온 한 젊은 여성의 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이 숲에서 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나무 밑둥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의 할아버지도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몇 번 수색견과 함께 수색을 나갔었는데 절벽을 향해 저를 똑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언덕도 아니고 암벽조차도 아니었어요. 손으로 잡을 데도 없는 순전한 절벽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항상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절벽 반대편에서 사람을 찾던가 또는 수색견이 이끌었던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은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체 수습에 관련된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방에서 떨어져 죽은 나무에 몸이 꿰뚫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별난 사고였지만 전 아직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울부짖던 걸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시체 운반용 기구에 실려 구급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울부짖음을 내보냈습니다. 마치 그녀 주변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일부분이 그녀의 딸과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몇 주 뒤 다른 탐색 구조원에게서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있는 한 살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구역에 곰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기에 다른 탐색 구조대원과 팀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반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던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 판단되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 꽤 험난한 등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 작은 크레바스에 갇혀 있었던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별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거의 이틀 정도 갇혀 있었고 그의 다리는 명백하게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헬기에 싣고서 한 응급구조대원으로부터 그 남자가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가 얼마나 괜찮게 산을 올라왔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군요. 환자분이 말하길 그 남자는 아무런 등반 장비도 없었고 그냥 두꺼운 점퍼와 스키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그 사람한테 다가갔고 그 남자가 뒤돌아 보았는데 얼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텅 빈 공백 말입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랬고 산을 너무 급하게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은 밤새 동안 그 남자가 산에서 내려와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오싹오싹하던지 한동안 절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저한테 일어났던 가장 무서웠던 일들 중 하나는 하이킹 그룹에서 떨어져 버린 젊은 여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색견들이 그녀의 자취를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밤 늦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다란 썩은 통나무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과 가방은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무 부상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녀를 부축하고 함께 걸어서 초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그녀는 계속 우리 뒤를 바라보며 왜 검정 눈을 가진 거대한 남자가 우리를 계속 쫓아오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그냥 충격 때문에 생긴 이상한 증상인가 보다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소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계속 제발 그 남자가 자신에게 인상 좀 쓰지 않게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숲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신이랑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또한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겨우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지만 온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기침하는 소리와 같았지만 좀 더 뭐랄까 더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벌레가 내는 소리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초소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눈을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잡더니 그 남자가 당신한테 빨리 움직이래요. 당신 목에 있는 흉터가 거슬린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그걸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흉터가 목 밑에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흉터는 옷의 카라에 대부분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상한 기침 소리가 바로 나의 귀 안에서 들렸고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녀를 얼른 초소로 떠밀었었는데 그때 전 정말 그날 밤 그곳에서 떠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얘기는 해야겠네요. 이 이야기가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 중 가장 희한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모든 탐색구조부대에 해당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탐색수색 대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선임들로부터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지시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네요. 숲속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의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땐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마일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숲속 한가운데에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김새가 말이죠. 마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계단을 그대로 잘라내서 숲속 한가운데
떡하니 놔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다른 대원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단호하게 절대로 그것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마주치더라도 거의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밤길은 항상 조심해라. 어느 날 친구의 사촌 언니가 밤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평소보다 심한 날이었는데 길에는 언니 외에는 아무도 없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양쪽 손에 각각 어린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신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앞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집이었는데 집까지 10여 분이면 오는 길을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워낙 이야기를 잘 꾸미는 터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새벽, 친구는 동생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는 빠른 길이 언니가 말했던 그 길이었기에 친구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늘도 역시 안개가 자욱했는데 친구의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화한다고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혼자서 먼저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손에 어린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자신을 앞질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 자신의 뒤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꽉 옮겨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해 있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자꾸 제자리에서 돌아? 무섭잖아.